자,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였죠? 노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언급을 하고 그 외에 오늘 나머지 시간은 Q&A 시간을 갖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골자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사실상 그전에는 노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일기신도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을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기신도시를 맨 앞에 놓게 되면은 그 밖에 있는 나머지 택지개발지구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지어진 택지개발지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골자가 나온 부분들을 보니까 노도시 특별법 제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기신도시를 제외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죠. 그 지역들도 노도시 특별법의 제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모멘텀들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가 조금 살아나는 듯하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미치는 어떤 그런 모멘텀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특별법 적용 대상 같은 경우는 노후 계획 도시, 즉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택지개발지구들을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넣었고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밖에 관계법령과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도 숨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도 당장의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투자 대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아마도 재건축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축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도가 높았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관심도가 예를 들어서 20이었다라고 한다면 법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법령이 나왔다기보다는 골자만 나왔다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40 정도로 높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나왔던 부분이 노후도 기준이 이렇게 나왔죠. 택시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권 택지기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신도시 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역들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분당이라든지 평촌과 같은 일기신도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해운대. 자, 부산 해운대를 얘기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곳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화명지구가 있죠. 화명지구 같은 경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지구들이 2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아마 노후도시라고 하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밖에도 대전의 둔산지구라든지 광주의 상무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지구 또는 선악지구 여기서 조금 더 얹게 되면은 9월 택지개발지구 또는 계산지구. 계산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뒤에 있으니까 좀 그쪽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모멘텀이 있겠구나, 호재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모멘텀, 노후계획도시, 노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 영향을 받을 것들이 상승장처럼 당장의 영향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상 1월 달부터 규제 완화가 나왔었을 때 많은 곳들이 관심도가 높았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음마, 그다음에 잠실주공호, 기타 나머지 강남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 지역이라든지 상계동 지역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았다 한다면 이제부터 그 움직임이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분당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가격들이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 즉 금매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곳들이 아마 이제 서울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텐데 바로 그랬을 때 아마도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거나 임장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분당 같은 지역이 갔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거나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거나 부동산이 조금 더 바빠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가격 대비 다시 하방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아직 상승장처럼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은 추진체계도라는 게 바로 제 옆에 나오고 있죠. 그 추진체계도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기본 방침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금 제정을 하겠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부분이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덧붙여야 되겠죠. 예상 지역이 일기 신도시와 뭐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연수지구, 구월지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누구는 일기 신도시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누구는 노후도가 높은 이 지역들에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움직임들이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관점은 자연스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 그저께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도시 특별법이 지정됐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와중에 또 누군가는 호들갑 떨고 들어왔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등락이 발생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가장 싸고 좋은 상태에서 시점에서 사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정 노후 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10년 주기로 수립하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결국 10년 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망 같은 경우도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움직여지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오고 그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노후도시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투자의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투자의 모멘텀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가치의 변화에 따른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에 따른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가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거주자가 사는 걸까요? 투자자가 사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실거주자가 사는 모습일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실수요자의 움직임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당연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이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 투자자들은 몇몇 낭패를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놀랐던 경험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실거주자들이 예전에 얼마였던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으니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들의 그 투자자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또는 어떤 특정적인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실거주가 나타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뭐든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실거주부터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 이거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했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통해서 완화하고 적용시키는 그래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종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준주거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최대 300%까지 상향을 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역세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내용들인데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3종으로 올라갈지 준주거로 올라갈지 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넘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먼저 베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언급되면서 당위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일기신도시가 해당이 가장 좀 높겠죠. 어떤 택지개발지구보다는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지역이니까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500% 상향한다고 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순회역, 서현역, 그다음에 미금역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 모든 지역을 바로 그냥 5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부터 순환 개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는 좋으나 맞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 지역에 투자를 하되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또는 가장 가격대가 싸게 나온 급매물들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즉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가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동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만한 모멘텀의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특례 지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하겠다. 신속한 사업 추진하겠다. 어떻게 보면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후도시 특별법 관련된 골자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예전과 똑같고 자, 그 다음에 특례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똑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노후도시라고 하는 부분 택지개발지구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그 택지개발지구들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는 차원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지난번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나 오해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할 대상들이 선정이 됐죠.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이슈가 될 것이고 정부가 관심도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지역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자, 모세님께서 분당 급매 찾기 힘들어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분당 얘기가 그걸 언급을 했었죠. 낙폭 과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 옆에 지역으로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분당의 급매가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에 실거주자들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특례보금자리 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받고 있죠. 당연히 분당에서 이동할 만한 그 지역의 동선 안에 있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에 해당되는 지역들 또는 대상 금액들 가격 9억 이하의 물건들 중에서 어느 지역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에 관련된 기여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국토부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요.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속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돌이켜보게 되면 일단 어떤 특정 지역, 분당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기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했다.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서도 특별하게 신속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럼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집 짓고 있는 창릉 같은 경우,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있죠.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공 분양 부분 또는 공공 임대 부분 중에서 일부를 이주단지로 조성을 했다가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이주단지를 조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순환적으로 A지역을 개발하고 B지역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C지역을 개발하는 형태로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여기서도 A단지부터 또는 A지역부터 개발을 하고 B지역, C지역을 개발하고 D지역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순환개발로 인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노후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곳, 그리고 이슈가 된 곳,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를 하겠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노후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크게 모멘텀으로 상승장, 지난 2020과 21년 요때의 상승장 때처럼 무엇인가 나왔을 때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낙폭이 많이 나온 지역의 특례보금자리로서 충분히 괜찮은 지역,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들이 지금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해피걸님 첫 번째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자, 올해 중반기와 하반기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역전세란이 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이 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중반기, 하반기 정확히 어느 시점에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맞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 예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역시 언급을 드렸었지만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얘기했던 시점에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올라갈 것이라고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터졌던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수요 자체가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역전세난과 같은 것들을 애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 요즘 분위기 괜찮다라고 하죠. 분위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원래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했던 그런 내용들,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내용들의 기본적인 공급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많은 곳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그 부족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역시 실거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올 하반기 엄청나게 큰 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더구나 그 지역에 입주물량이 좀 과도하게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겠지만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 가격은 조금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저희 쪽 스태프분께서 올려주셨는데 홍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강의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3월 첫째 주부터 가치투자반이라고 하는 정규 강의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들이 어디가 오를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부동산의 가치와 투자처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플러스 인생님께 하나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령님. 투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주택자로서 서울 상급지 갈아타기 또는 상급지 갭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재건축 움직이는 대치동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6억 이상 연끌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상급지로 일단 갭을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플러스 인생님께 한마디를 조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연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물론 플러스 인생님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대충 보니까 그 부분이 상급지고요. 상급지구이면서 대치동이라고 지금 약간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지를 갈아타기 위해서 연끌을 할 것이냐 갭을 투자할 것이냐. 즉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을 고정값으로 두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제가 그동안은 적당히 하란 말을 잘 안 썼었어요. 근데 왜 지금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2020년, 21년에 제가 적당히 하라고 했으면 저를 아마 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적당히 하라고 하느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에 와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갈아타기는 하고 싶고 상급지는 가고 싶고 이게 개인의 모습이거든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플러스 인생님이 대치동을 가시는 건 좋은데요. 대치동을 가시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상승을 할지 엄청나게 급등을 할지 엄청나게 급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급지를 가야 되겠다, 대치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정값으로 두게 되면은 기껏해야 하는 고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끌할까요, 갭을 주고 살까요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연하게 가게 되면 그래, 내가 대치동이 목표야.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요즘 좋지도 않고 만약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다면 대치동 전 단계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디일까? 그 동네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징검다리로 한 단계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대치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죠. 위태롭지 않다. 즉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플러스 인생님이 하시는 고민들은 고정값을 상급지로 넣기 때문에 나오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고민의 결과값이 되게 애매하다면 혹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랬을 때 상급지로 대치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그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태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연끌을 하게 되면 어떨 때 위태로울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위태롭게 되겠죠.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물건을 내주면서 금매로 내주면서 손해를 보는 위태로움이 발생을 하고요. 상급지로 일단 갭을사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셋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역전세를 날지 모르는 거 분석도 안 되는데 또다시 역전세를 받을 수 있는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 상황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렇다면은 단계를 줄여서 연끌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위태롭지 않고 뭐 회사도 멀쩡하고 집값이 오르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하는 단계로 적당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투자를 해버릇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시장이라는 게 조금 좋지 않아서 항상 단번에 몇 년 만에 몇 억 벌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많고 여기에 조금 얽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플러스 인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조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고정값을 맨 앞에 놓고 하게 되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그 단계가 대치동이다. 근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잠시 쉬시는 것도 투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여유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고 여유 있게 집을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꾸꾸돌림 일기 신도시 첫 삽 뜨면 시범이 빠를까요? GTX 역부근이 빠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보고 신전비치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자,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의 명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죠. 그 시점에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말이 나오지 못할 만한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그게 시범이 될 수 있고 GTX역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싸우게 될 겁니다. 아마도 시범 같은 경우는 모든 단지가 일기신도시 같은 경우 시범 단지가 거의 있죠. 시범 단지가 특히 분당 같은 경우도 시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어진 곳이니까 먼저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GTX역 부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지 이게 확장이라든지 뭐 그 지역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이것들을 지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의 명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들은 예측하실 필요가 없다. 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냐 어느 지역이 가치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중에서 가격이 싼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융투브 영투브라고 쓰셨네요. 융투브. 이번에 송대가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투자자로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이 부추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역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특정 지역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죠. 송도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송도가 갭 차이가 안 나오는데 본인이 선택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도가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또는 갭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송도보다 더 상급지라고 표현되는 지역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의 입지에 대한 가치가 매우 중요하죠. 송도보다 더 선호도가 높을 만한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 곳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A라는 지역이 비슷한 상황인데 더 그런 매물들이 존재한다면 저는 어떤 지역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A 지역이 가장 좋기 때문에 A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즉 지역에 나의 편향된 생각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융투부님 같은 경우도 송도에 갭 차이가 안 나오는 매물들이 있다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송도를 왜 관심을 가져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송도와 비슷한 갭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매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렇다면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결국에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액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들어가는 투자죠. 그래서 송도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지역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때 이런 곳을 할 걸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특정 지역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요. 융투부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에 별로 갭 차이가 안 나는 매물을 생각하게 됐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비슷한 곳들에 다른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더 좋은 곳이냐 안 좋은 곳이냐, 근데 그 곳이 더 좋다? 그러면 송도를 과감하게 버린다거나 또는 없다. 그러면 송도를 과감하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가지 어떤 지역이 갭 차이가 나냐 안 나냐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송도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입지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이 과대하게 떨어졌고 그렇다면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방법적인 것은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혹시 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송도면 그냥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까 기현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간단하죠.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 좋다,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던 상황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투자해서 돈 벌겠다 또는 집을 구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1월달 1월 3일 부동산 대책 나오고 기타 계속 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조금 살려줄라나 보다. 그러니 차라리 이미 비싼 거는 사면 좀 문제가 될 테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 이런 곳들 중에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아마 대부분 지역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복귀하시면서 다음번에도 또 한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거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생각일 뿐 실제 대다수의 생각들을 읽지 못했다 또는 내가 약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생각이 있지만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다면서 안 살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원래 그 논리대로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콩크리터님. 대구 지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를 할 뿐이죠. 대구 지역 시장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는 제일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위에 올려놓을 부분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이냐가 가장 먼저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자,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시장이 어떠느냐?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물량들, 분양 물량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구 지역 시장 상당히 좋지 않죠? 자,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질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물량들이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대구 지역 시장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는 오겠죠. 어떻게 올까요? 미분양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과정이 왔을 때 또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분위기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고 정중동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지역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구 지역을 어떻게 보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투자처로서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구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지역들은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라기보다는 분양권 거래 지역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앞으로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들이 해소되거나 이런 그 대구와 같은 상황을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구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겠죠. 그때가 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시장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분위기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되게 안 좋았던 시장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2009년, 10년, 11년 대폭발이 일어났었죠. 그 정도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으나 지금 당장 투자해서 돈 벌겠다, 뭐 단타를 하겠다, 가지 마시라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련님 거 질문이 하나 있네요. 부룡님은 적당히 투자를 안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덤벼들었고요. 열심히 망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몇 번 겪는 과정에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냥 물건 하나만 가지고 있던 애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거나 또는 물건 한두 개만 좋은 지역에 가지고 있던 애가 더 많이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정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시장에는 조용한 무엇인가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조금씩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적당히 투자 안 하신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적당히 투자가 안 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저는 딱 두 가지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급등하는 시점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오버페이스가 나거나 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등장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장이 오게 된다면 역시 떨어지는 장이 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여러분 열정 가지고 계속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해본 바에 의하게 되면 안 하는 것도 투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급등장과 급락장 때는 투자를 하지 않고 지켜본다. 그리고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 신호는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 번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저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극복한 게 아니라요. 견뎌낸 겁니다. 저도 역전세란 맞아봤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거래가 안 돼서 매도가 안 돼서 피도 말라봤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도 경험해봤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나를 위태롭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내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을 내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투자를 해놓고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큰 실패가 없고 실패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남들이 5억 벌 때 저는 한 2억 벌고 뭐 이런 정도의 실패일 뿐이지 사실상은 돌이켜보게 되면 성공이죠. 수익을 냈으니까 그 수익이 결국 시간이 가면서 쌓여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좀 받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미님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집값과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전세 가격보다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들한테만 해주는 거고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존재하고 그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이하에 해당되는 그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마도 전세 가격보다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의 실수요자들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전세에 머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 가격은 그냥 그대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9억 미만의 어떤 그 입지가 좋은 지역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신공부인님. 부룡님 지금 부동산 시간에 부동산을 방문해 보니 반등의 조짐이라고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들은 급락하는 상황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러니까 반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그 상황에 그 반등하는 모습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죽은 고양이도 건물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부딪히고 튀어오른다. 즉 하락장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는 정부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한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과열 조짐을 보이게 되면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드려왔었죠. 자, 그런데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 부동산이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거 시장 안 되겠네라고 했을 때 규제 강화를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상황은요. 경제 상황은 괜찮은 가운데에서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면 경제 상황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규제 강화를 빵 하고 더 심하게 빨리 때려버리겠죠. 그런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데드캣 바운스가 될 정도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조차도 주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에서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처럼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지역이 낙폭이 회복되는 정도라면은 반등이긴 하지만 그 직전 고점을 회복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닌 상태로 꾸준히 이어지는 단계.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할 테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괜히 심각한 데드캣 바운스, 앞으로도 더 급락장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제트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거래 반등 조짐에 대해서 각자 해석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거래량의 반등 혹은 낙폭 과대 반발 매수 또는 시장의 반등의 시작점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부룡님이 시작하시는 올해 거래 반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작년에 분위기 워낙 안 좋을 때 이 말을 써서 되게 많이 욕을 먹었었죠. 유사하락장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되게 많이 욕을 먹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유사하락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존경하는 트루카피님이 쓰셨던 용어고요. 그리고 그 용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이것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썼던 건데요. 뭐냐면 하락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그 시점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폭에 너무 급격한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즉 흔히 말하는 침체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침체장,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침체장과 하락장은요. 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장을 침체장 또는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워하는 침체장은요.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보단 천천히 떨어지는 상태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침체장과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급격히 떨어졌다. 그거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 이게 아니라 조금 구조적으로 뭔가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더 컸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유사하락장이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심리적인 위축, 금리 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반등의 폭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원래대로 회복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거래량의 반등과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 이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저는 조금 더 길게 갈 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 계신 분께서도 뭐 파월 의장께서도 약간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조금 그래도 달라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좀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시장의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주변에 있는 충분한 수요들이 집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요들의 집을 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상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오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반등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반등이라고 말을 하지만 상승의 지속을 원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미 바로 직전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계속 이거. 상승, 하락 이러면서 서로 힘겨루기 하는 상황으로 한동안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가장 최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곳들은 반등을 하는 쪽으로 구조로 흘러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호들갑을 떠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뭐 시장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시작한다, 다시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저분한 물건 또는 오래된 물건, 좋지 않은 물건 이것들을 정리하시는 걸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자연스럽게 아직 내가 선호되는 지역이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에 따라서 안 움직였다면 낙폭과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런 쪽으로 건너서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시장 금리도 그렇고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대출도 규제도 완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을 막았잖아요. 이 상태로 조금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슈사항 몇 가지를 가지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주간 뉴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단순히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단편적인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도 질의응답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목요일 날 이야기를 다 끝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홍보를 또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하지 않는 제 강의 지금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만약에 시장의 그 큰 흐름을 좀 이해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치투자반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